요새 한국 시 읽기 207은 최상호 시인의 필입니다. 이 최상호 시인의 필이라는 제목의 그래서 페이지를 다 적어놨는데 필이라는 제목의 시가 제목도 필인데 이런 시가 계속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필인데 그중에 네 편을 읽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우선 쭉 읽어보겠습니다.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숙부쟁이가 피어났다, 죽어간다. 바람이 분다, 죽어가고 있다. 바람이 불고 다시 햇살이 막다. 죽어간다. 고양이가 죽은 개개비 새끼를 정성스레 핥는다. 오후 내내 죽어가고 있다. 오전 내내 그랬듯 죽어간다.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떨어진다. 터진 살구들이 사방천지다. 천지간에 죽은 눈알들이 나뒹군다.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가 모르겠다. 바람이 불어보고 있다. 그저 바람은 불어오고 노인들은 임대주택 화단 대추나무 아래 앉아 국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경비도 노인이고 글린 슈퍼 아들도 노인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정하고 느리다. 내가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죽지 않고 죽어가면서 살아간다. 1500, 15,143일째다. 이번 생 전체가 꿈이라면 나는 15,142번째 꿈속에서 죽어가는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오늘 하루 내가 한 일은 죽어간다라는 문장을 하나 쓰고 반나절을 버티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고쳐 쓰고는 결국 다시 죽어간다라고 되돌려 놓은 게 전부다. 어, 어, 어느 것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는 모르겠다. 왜 고쳐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체 내가 아는 게 있긴 있는가 모르겠다. 다만 죽어가고 있다. 어떤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완벽하다. 짐 모리슨의 묘지는 방패 모양의 표식으로 봉인되기 전까지 조개 껍데기들과 편지들로 뒤덮여 있었다. 층서학은 시체 하나를 바라보다 사체 하나를 바라보다 다른 사체 하나를 바라보는 침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상한 시절들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니어서 슬프지 않은 새들이 울고 있다. 이 시를 읽기 전에 더 중요한 시라고 할 걸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인의 말인데, 시인의 말이요. 조금 전에 있는 시만큼 길어요. 이렇게. 이거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시 같아요. 근데 시인의 말이에요. 이것도 이 최상호 시인의 전략인 것 같아요. 시인의 말이라는 거는 실론이죠. 실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읽은 시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인의 시론이면서 시인 거예요.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탈근대 시의 기본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시를 처음 쓰는 사람들, 시가 뭔지 아는 사람들, 시 창작 교실의 학습 과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근대 시 기존에 있었던 근대 시의 방식은요, 지금 시대가 기존의 창작법이 잘 작동되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잘 안 되죠? 그럼 가장 쉬운 예로 들면 할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참패하는 시대예요. 옛날에 돈 벌던 게 있었단 말이죠. 옛날 그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탈근대 시대가 뭐고 떠나서 그러니까 이건 다시 뒤집어 말하면 진지하게 인생을 바쳐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시청적 교실 얘기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를 창작하면서 어? 시를 창작하면서 어떻게 쓰지 모르니까 동시에 시 창작법을 어? 그지? 시 창작법을 같이 쓰는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특성을 응? 최상호 시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응? 내가 이 시를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시인인 거죠. 이렇게 시와 시창작을 같이 실온 플러스 시가 없는 시는 잘 안 읽어요. 내가 그 사람의 시창작법을 써줄 수는 없잖아. 그럼 본인이 시창작법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창작법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쓰는 시창작인지 법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따라가서 설명하면서 옹호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쓰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시인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시인의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첫 줄에부터 나와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고 쓴다. 요 문장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앞에서 어, 이걸 잘 모르겠으면 207번을 다시 보시면 되는데 비가 온다는 거는요. 비가 온다는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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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소나 시의 화자라고 볼 수 있죠. 나라고 그런 거죠. 페르소나 나의 어, 묘사예요. 그지? 비가 온다. 그치? 근데 이 비가 온다는 묘사는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누가 말했는지 그게 앞에 인용이 없으니까 인용 부호가 없으니까 시에는 인용 부호가 없죠. 그러니까 소설과 달리 소설에는 뭐가 있어요? 대화와 지문이 있잖아. 지문으로 구별된 되는 소설과 달리 소설엔 대화는 인용 부호가 있는 대화와 그지? 인용 부호가 있는 대화와 그지? 화자가 내레이터가 설명하는 지문으로 구별되는 소설과 달리 인용 부호가 없으니까 이 시에서 페르소나의 표사는 페르소나의 내면적인 심정의 묘사일 수도 있다는 거. 그지? 생각해야 하고. 비가 온다라고 말했지만 그 비가 온다는 말이 지금 바깥에 비가 오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내가 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슬프면 비가 온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재밌어요. 비가 온다라고 쓴다. 이건 뭐냐면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요. 쓰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했는데 이는 앞에서 그거 207번에서 207번에서 설명한 그러니까 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07번 돌아가시 보셔야 돼요. 굉장히 길게 설명해서 다시 설명 못해요. 어, 이 교수의 한국시 207번에서 설명한 소설의 기법, 소설의 자유간접화법의 기법을 시적 변형. 누가 말하는 거야? 비가 온다라고 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 손이 등장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접 화법이기도 하지만 간접 그러니까 어, 화자 페르소나의 심리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페르소나 이게 나의 심리이기도 하는 거죠. 나의 심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 나를 쳐다보는 나를 쳐다보는 그 화자가 또 있겠죠. 이게 등장인물이죠. 그 등장인물 페르소나의
페르소나의 심리이기도 하지만 나를 쳐다보는 화자의 분석이기도 한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그 일부러 이중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읽을 때, 자기 시를 읽을 때, 이 시를 주관적인 나의 어떤 내가 뭐 언제 슬펐어, 뭐 내 마음에 비가 왔어 이렇게 읽지도 말고, 그다음에 바깥에 비 오는 얘기를 쓴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되게 옳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객관적인 묘사와 객관적인 표현, 이런 이분법적인 부분법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이제는 이제는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찾아가는데 별로 중요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창작법이 거시기 어? 요구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은, 이런 창작법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또 했어요, 한 번 더. 이걸 한 번 해놓으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처럼 길게 설명 안 하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고 지나갈까 봐. 뭐라고 썼냐면, 고해가 지나가고 있다, 고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쓴다. 라고 말했어요. 응? 네, 이거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한 전략이, 시쓰기의 전략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좀 보세요. 이 시집의 시인의 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읽잖아. 제일 처음 읽는 첫 줄에, 첫 문장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고양이가 비를 맞으면서 지나간다라고 썼어요. 정말 고양이가 비를 맞으면서 지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객관적이죠. 그죠? 객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묘사, 응? 객관적인 묘사, 그지? 객관적인 묘사예요. 응? 객관적인 묘사도 가능해요. 하자면. 응?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하고 고양이가 지나간다. 그 말을 어떤 가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비가 온다는 모르겠고 고양이가 지나간다는 거는 정말 객관적인 묘사인 것 같아요. 그지? 어, 그리고 모처럼 아프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착해진다. 아프니까 착한 마음으로 쓴다. 공들여 쓴다.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을 보고 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전부 다 뭐 같아요? 여기까지 나는 전부 다 객관적인 묘사 같아요. 응? 그러니까 현실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이게 왜 객관적인 묘사가 중요하냐면 이 공상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둔, 그지? 현실의 바탕을 둔, 어? 그러니까 어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 바탕을 둔 시창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어? 이게 어디 그 시는 나하고 좀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나는 내가 읽을 수 있는 한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이다라고 쓴다고 또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죠.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다.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쓴다. 자유간접법이 확 들어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라고 쓴다. 그지? 오랜만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그게 걸렸어요. 나도 거기서 걸렸어요.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는 단어는 객관적 묘사가 좀 어렵죠. 응? 객관적 묘사가 어려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인데 그런 불확실한 응? 응? 표현을 시인이라면 주목하며 응? 주목하며 그것의,
표현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랜만이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이라고 쓰고 보니까 이거는 오랜만이라도 라고 쓴다 볼 수 있어요. 그지? 다시 보는 거죠. 자기 쓰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작가의 그런 거 있어요. 위더스 데리다 저 로랑 바르트의 로랑 바르트의 개념, 독서 개념, 읽기 개념, 독서 개념에서 수동적인 읽기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독자가 작가처럼 마음속에서 어, 소설의 내용을 글의 내용을 써보는 응? 독서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치? 독자가 참여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수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이런 개방적인 음, 독서가 유사하게 최상호 시인의 자유간접학과 음, 소설적인 자유간접학과의 시적 변형은 이런 개방적인 독서를 유도하는 개방적인 글쓰기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오랜만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네가 그러면 해석해봐. 내 마음을 잘 알아봐. 그게 아니라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오랜만이라고 쓰고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착한 마음으로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리고 바라본다라고 쓴다요. 왜 이렇게 썼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응? 그러니까 근대적인 도덕과 윤리가 이상해지. 요새 그렇죠? 또 정치 보세요. 진짜 이상하잖아. 뭐가 맞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뭐 사실이지, 현실이죠. 음, 그죠?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죠? 이상해진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이런 의문을 담은 책,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살아간다는 거를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식이야말로 이 시인의 말이 간접적으로 약속하듯 이 시집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 같죠? 이런 의식을 갖다가 계속 추구해 보겠다고 그죠? 그리고 이 시 쓰기에서 잊지 않겠다는 말과 보인다는 거. 즉 착한 마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 착한 마음 이게 좀 이상하면 다른 말로 해도 돼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지? 잘 모르면서 사는 그게 이번 세상이잖아, 이 세상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라고 쓴다. 착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쓴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 모든 글의 이런 혼란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거 빠졌다. 그 하나가 이게 두 개가 이런 혼란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요거예요. 당신처럼 바라본다. 당신이 나를 바라보았듯이 바라본다라고 쓴다. 이 문장은 나흘째 때리는 빗소리보다 어둡다. 아직 그 사람은 어두운 여인 속에서 바쿠니를 읽고 있을 것이다. 요게 하나야. 어? 이런 시를 쓰기에 이 시 쓰기에 첫 번째 동력은 첫 번째 추동력은 당신이에요. 첫 번째 추동력은 첫 번째 추동력은 당신. 당신이 누구든 간에. 그죠?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이 나를 바라보았듯이 바라본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건 아주 구체적이죠. 이건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바라보았듯이 바라본다라고 쓴다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서로 이게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당신이 나를 바라보았듯이 내가 바라보는 것인지, 그지? 이게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이라고 하면 설명하기 쉽죠. 당신이 상대방이라도 면 당신이 나를 바라보았듯이 내가 당신을 바라보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은 관계인 것이니까 어? 바라본다라고 라고 쓰며 끊임없이 반성하는 수밖에 없다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지? 그리고 이게 더더군다나 이게 이 당신이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이건 쉬운 당신이에요. 좀 어려운 당신을 보면 이 당신이 이 당신이 근대자라면 그러니까 나의 더블이라면 더블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러나 그걸 보고 이중자라고 그러나 이라면 더블이라는 게 더블이라는 단어를 해석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응? 탈근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대사의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어,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사였던 또 다른 나, 당신이라고 할 수 있을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문장은 나흘째 내리는 빗소리보다 어둡다예요. 무슨 의미냐면 전망이 흐린 거죠. 그죠?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은 어두운 여인 속에서 바구니를 읽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이때 이 아직 그 사람은 두 가지가 돼요. 이 사람이 사랑했던
어, 다른 사람, 이기도 할지 모르고, 또 하나는 과거의 나일지도 모르는데, 그지? 두 개 다 되는 거죠. 그죠? 어, 이게 사랑했던 다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 어두운 여인에서 박금이 글 읽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두운 여인 속에서 문학과 문학 저 청년이었을 때 문청이었을 때 과거에나 문학 시인 지망생의 나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응, 응. 그러니까 어두운 여인 속에서 바쿠니를 읽고 있을 것이다. 이거 다음에는 이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것이다. 그렇죠? 음, 지금 이건 스피드에서 찾았어요. 요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정력은 요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의 말이라서 말에서 고백하는 최상우 시인의 두 번째 시창작의 추동력은 이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루 어떤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시쓰기의 방법론, 실론 찾기죠.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현대 시대의 시창작법을 찾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문장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기어이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반드시라고 쓴다 하고 요 라고 쓴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문장은 의미도 없지만 기어이 써야만 하는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때 의미도 없지만은 무슨 소리냐면 의미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는 아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지? 응? 이게 불린 문자가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모든 근대 이후의 근대 이후의 시대의 모든 언어는 어느 정도 불린 문자일 수밖에 그지? 예를 들어 사랑의 언어도 어? 100% 전달 가능한 마음이 전달 가능한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어떤 문장을 쓰면 상대방이 그런 문장을 라고 쓴다라고 인용하며 그 진위를 오랫동안 파악해야만 하는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시대에 시쓰기는 당연히 뭐뭐라고 쓴다라고 완성적으로 쓸 수밖에 그죠? 그래서 기어코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안 말하고 사냐고 안 쓰고 사냐고 그죠? 그러니까 안 쓸 수 없으니까 쓰는데 라고 쓴다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필은 평생 심장에 꽂힌 칼을 본떠 만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207번에서 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07에서 1, 이란 한자의 내가 필이라 한자에 뭐라 그럴까? 어원, 그지? 상형 문자적 어원을 설명했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네? 상형 표현 문자니까 문자로서 상형 문자적 어원, 그지? 그러니까 저 빗자루의 자루였죠. 자루였던 의미가 음차되어 반드시라는 뜻으로 한자에서 한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시에서 어? 최상호 시인이 필의 의미를 이 한자 필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자루, 빗자루 할 때 자루였죠? 자루였는데, 그지? 음, 뭐, 뭐라 그랬죠? 자루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자루 말고 아까, 그, 자루 말고 아까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생각이 안 나네? 바구니인가?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원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최상호 시인이 뭐라고 다시 이 한자를 만드냐면 필이란 단어는 평생 심장에 꽂힌 칼을 이라고 앞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인은 창조주예요. 그지? 시인은 무명의 입법자라는 말처럼 창조주, 창조주. 새로운 세상에 창조주라는 거지. 어? 어떤 창조주냐? 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평생 심장에 꽂힌 칼을 본떠 만든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 악문다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를 악문다라고 쓴다.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세상에 탈근대 시대의 윤리와 도덕은 말하는 거. 그냥 정성의 차원에서 결정해요. 심장에 꽂힌 칼, 그지? 심장에 칼이 꽂히면 뭐가 남아 죽잖아. 그렇지만 그게 영성의 차원은 남잖아. 영성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응? 이를 악문다라고 쓴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여기서 필이라는 단어가 이를 악문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를 악문다라고 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반성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가 아프다, 정말 아프다. 이건 다시 현실이죠. 정말 아프다 앞에 나왔었죠. 아프니까 또렷해진다. 또렷한 정신으로 라일락을 심으러 갈 것이다. 비가 그치기 전에. 여기까지 또 현실이에요. 그지? 현실이에요. 그러나 비가 온다라는 문장과 상관없이 그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기의 예, 가장 중요한 한계는 뭐예요? 현실 세계와의 접목, 적용 가능성이 가장 응? 점에 있다는 사실을 최상호 지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문장이 나온다 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그치지 않는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건 문장일 뿐이고
이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그 내가 맨날 주장하듯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팔근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업 도구가 시적 상상력인 그죠? 시인 이유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면서 창조해야 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의 현실 창조는 막강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단어법이기도 하다. 어? 그러니까 비는 비가 온다는 문장과 상관없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치지 않자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라일락의 꽃이 피운다. 라일락의 꽃을 피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 번 잘못 쓴 문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잘못 쓴 문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시적 상상력에 아주 막강하여 그로 인한 세상의 창조에 무한한 창조주로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막강한 시적 상상력의 힘의 막강함,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걸 우리 P를 읽어보겠습니다.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왜 정확한 표현이에요?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 이게 이 시대, 밝은 시대, 그지? 시대. 뭐예요? 새로운 영성, 응? 새로운 영성 사상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 시가 시적 상상력이 새로운 영성 세상의 모태가 되어야 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말하고 있지. 이 주구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한 개체의 죽음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의 죽음. 아니, 동양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의 영성적 존재성에 관한 해책의 길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죠? 그런 시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개체가 죽어간다, 그 앞에는 개체가, 그지? 하나의 개체가, 어, 하나의 개체가, 제가 죽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어가고 있다는 거는 경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보다는 죽어감의 일반적 현상이었어. 응? 그래서 두 개를 쓰는 것 같아요. 응? 죽어간다는 거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죽어간다고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존재가 죽어가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쑥부쟁이가 피어났다 죽어간다. 쑥부쟁이란 그림 아까 본 거예요. 살짝 이거 이쁜 꽃이죠. 이것도 이렇게 이쁜 것도 어떻게 돼요? 피어났다 죽어가죠. 바람이 분다 죽어가고 있다. 여기서 바람이 분다 죽어가고 있다가 바로 아까 내가 말한 무생물까지 포함한다는 거. 그게 불교적이죠. 바람이 불고 왜 바람이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냐면
바람이 불고 다시 햇살이 맑다 죽어간다죠. 그지? 햇살이 맑으니까 바람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은 무생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죽음이죠. 존재가 없어지니까 바람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가 죽은 개개비 새끼를 정성스레 핥는다. 개개비라는 게 생긴 새예요. 어? 참새같이 이쁘게 생긴 새죠. 참새과죠. 와블러라고.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정성스레 핥는다죠. 정성스레 핥는다는 아까 내가 여러분 봤듯이 이건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정성스럽게 핥는 건지 화자가 그러는 건지 이거 자유간접화법이죠. 자유간접화법이에요. 왜 자유간접화법이 됐는지 이걸 뭐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 지금까지 설명을 이 설명을 안 했는데 자세히 설명이 좀 곤란해서 사례가 없어서 음, 고양이의 심리란 말이죠. 플러스 허술장, 페르소나의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고양이를 물어보니까 영성의 세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어? 고양이가 어, 개개비 그 새끼를 죽은 개개비 새끼를 핥고 있단 말이죠. 핥는데 그거는 단순한 먹이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성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있는 어? 페르소나와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정성스레 하는 걸 봤어요? 우린 모르죠. 우린 몰라요. 고양이가 정성스럽게 개개비 새끼를 핥았는지, 아니, 고양이가 개개비 새끼를 핥았는지부터 모르죠. 그러니까 시인이 말한 것만 보고 우리가 고양이가 죽은 개개비 새끼를 핥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정확하게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좀 어렵지만,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써 있어요. 오후 내내 죽어가고 있다. 오전 내내 그랬듯이 죽어갔다. 세상 모두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가 있냐면 죽어가는 세상, 어? 이 세상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지구의 창작이 그것도 무슨 이유? 가장 중요한, 그지? 가장 중요한 창작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시만이 아니고 이런 걸 독자가 있잖아요. 그 독자가 꼭 알아야 돼, 그지? 또 이는 또한 독자가 꼭 생각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는 깊게 생각해야 되잖아. 할 과제. 네. 언제 과제? 지금 시대의, 응, 지금 시대의 과제라는 거죠.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떨어진다. 터진 살구들이 사방천지다. 근데 터진 살구들이 사방천지다라는 말을 왜 먹어서 있냐면 천지간에 죽은 눈알이 나뒹군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는 페르소나 또는 시인이 영적인 눈으로 보기. 그냥 터진 살구들이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아깝다 그러겠죠. 살구 먹을 수 있는데, 그치? 살구는 터지지만 먹을 수 있죠.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시인은 뭐라고 보냐면 천지간에 죽은 눈알들이 나뒹군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증명하는가 모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신멸의 운명에 관한 질문인 것이고 바로 이런 질문에 어느 정도
접하려고 종교라는 분야가 있는 것인 것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있잖아요. 왜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죽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고, 그치? 살과 터진 걸 죽은 눈알처럼 뭐 죽은 눈알이 뒤진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영성 차원에서의 질문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 시,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현대 시대를 선도하려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저 바람이 불어오고밖에 없는 거죠. 그지? 또 노인들은 임대주택 화단 대창나무 아래에 앉아 부고를 만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경비도 노인이고 스쿨린 슈퍼 아들도 노인이다. 이건 현실이죠. 사실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정하고 느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 아까 내가 한번 이 설명을 했는데 사랑 얘기를 하면서 현대 시대의 사랑은 현대 시대의 열정인 사랑과 달리 것과 달리 다정합니다. 라고 앞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서 앞의 시를 해설하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극한 사랑의 원천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든 헤어진다. 라는 궁극적인 이별의 사태 앞에서 다정하고 느리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최장호 시인이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문장 보고 내가 이 사람 나하고 어, 하는 생각하는 시의 세계관이 비슷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단말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죽지 않고 죽어가면서 살아간다. 그치? 진짜 죽는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진짜 실제로 죽지는 않고, 그치? 진짜 실제로 죽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계, 영성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즉 죽어가는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그치? 그래서 죽어가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 이게 지금 8분대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야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이런 어려운 시를 내가 왜 읽냐?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15,143일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저 시인의 나이를 말해줘요. 41.487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 전체가 꿈이라면 나는
15,145번째 꿈속에서 죽어가는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이거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어디예요? 장자의 호전몽이죠? 장자의 호전몽. 에서 나온 음, 뭐랄까 설명 구조인데 그렇죠? 이 장자의 호전몽의 해석이에요. 장자의 호전몽의 해석은 뭐냐면 그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꾼 나비 꿈을 꿨는지 호접이 나비죠.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나라는 내 꿈을 꾸고 있는지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이 난경, 갈 길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건 왜 그래요? 왜 갈 길 없는 상태에 빠져요? 우울증진병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차원만, 물질의 차원에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리는데 대답이 있다기보다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어, 된다는 거. 어? 그죠 뭐야?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진짜 이제 여기까지는 좀 어렵죠. 일부러 거꾸로 썼어요. 이제는 거꾸로 썼는데 어째는 여기 지금부터는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썼어야 돼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시청자법을 소개하고 하고 한다는 거야. 시청자법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어렵게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일부러 그냥 읽었어요. 고민하라고. 어쨌거나 오늘 하루 한 일은 내가 한 일은 죽어간다는 문장 하나를 쓰고 반나절을 버티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고쳐 쓰고는 결국 다시 죽어간다라고 되돌려오는 게 전부다. 어느 것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는 모르겠다. 왜 고쳐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게 있는가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시창자법이에요. 시창자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그거 앞에 맨 처음 문장이죠. 그죠? 맨 처음 두 문장의 선택에 관한 고민인데 사실은 이 두 문장을 전부 다 시에 쓰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그걸 왜 고민했냐 이거야. 내용이죠, 내용. 그치? 그러니까 언어로,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하지만 그건 그저 불가능할 뿐인 불린 문자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어로, 삶의 언어로 쓰려 하지만 사실은 성이란 살아있지만 죽은 세계를 말하려니까 이제 시창작법을 시를 쓸 때마다 쓰게 되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죽어가고 있다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사실은 달 죽을
운명이라는 것들이다. 그래서 다만 중하고 썼어요. 그런데 이런 난경의 상황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게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을 읽기가 분명했던 어떤 면에서는 쉬웠던 쉬- 어, 쉬웠던 시절도 있었던 거지. 그게 언제까지냐면 나면 1960년대 포스트 모던 모더니즘 예술운동의 때까지 했고 그 이후에는 아주 모르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짐 모리슨이라는 가수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를 이 뚜렷했던 시절의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어떤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완벽하다. 짐 모리슨의 묘지는 방패 모양으로 방패 모양의 표식으로 봉인되기 전까지 조개 껍데기들과 편지들로 뒤덮여 있었다. 층서학은 사체 하나를 바라보다 다른 사체 하나를 바라보는 침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은 그렇게 끝났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미는 없죠. 죽음은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의미 없지만 그 자체로 그 시대의 담론에서는 의 차원에서는 만족스러웠어요.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지금은 너무 궁금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지만 그 시대의 담론에서 괜찮았단 말이죠. 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믿고 저 뭐야 살아갔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살고 그랬다. 짐 모리슨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요새 짐 모리슨의 그 생애를 묘사한 도어즈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는데 그 짐 모리슨이 도제 리드 싱어인데 그 1960년대 아주 과격한 퍼포먼스하고 그런 그때가 뭐냐면 1960년대가 뭐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 6.8혁명의 사회 배경으로 바로 이렇게 썼지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카운터 컬처라고 그러죠. 반문화. 그러니까 반문화라는 게 뭐냐면 근대 문화에 대한 반항. 그래서 카운터 컬처가 마약이 이때부터 유행하고 프리섹스가 이때부터 유행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던 시절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것 중 꼰대에게 반항하자고 하는 문화 선두에는 음, 내가 번역한 잭 케로악의 언더로드 길 위에서도 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프랑스 시인 랭보의 반항심과 통찰력을 이어받은 짐 모리슨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은유적 가사고 뭐 기행이 많죠. 상식에 어긋난 기행들이 1960년대부터 지금 말하는 록밴드의 어떻게 보면 선조격이죠. 록밴드 그럼 왜 우리가 뭐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27살에 죽었는데 파리에 있는 묘지에는 아직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갖고 그림을 보시면 이 도즈라는 게 그 제목이 그 팀의 제목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인데 If the doors of perception were cleansed, everything would appear to man as it is, infinite. 그러니까 지각의 문이 깨끗해진다면 과정법이죠.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등장할 것인데 그거는 인피니트 무한이다. 근데 이때 그 도어즈 퍼셉션이 마약이에요. LSD. 지금 그 폭력적이죠. 요게 짐 모리슨의 지금 이런 거예요. 거의 난리죠. 청소학이란 단어가
승사학까지 해드릴게요. 승사학은 뭐냐면 이게 그 지리학의 내용인데 지층의 층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층에 기록된 과거의 정보를 학문을 연구해요. 아 이게 언제 고생되냐 중생되냐 어쩌고 지층학 또는 층위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상대적인 연령 등을 절대연을 이용해서 지구 연대학, 지구 이게 몇 년도, 그러니까 한 땅이라도 깊이 들어갈수록 다른 시대죠. 그걸 징수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쌓여 있는 층 보고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짐 모리슨의 반항이 뭔가 해결될 거라고 그죠? 짐 모리슨의 반항으로 이게 뭐냐면 짐 모리슨의 그 반항이 이 반문화가 근대 문화의 대체가 될 것으로 착각한 시대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게 착각이라고 내가 왜 말하냐면 이 1960년대 반문화가 왜 착각이냐면 어떻게 됐냐면 1960년대 이런 반문화 세상을 뒤집어짓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격으로 1980년대 이후 그 이전에 복지국가 정책이 사라지고 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하는 결과를 초래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전엔 복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국가가 어려운 어려운 국민의 사정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근데 신자유주의는 뭔지 알아요?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운명을 어? 예측해야 한다. 지금 그러잖아요. 사상. 근데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독한 문화가 생긴 거, 신자주의의 지독한 무사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반문화, 히피 문화, 1960년대 문화, 짐 모리슨 대표하는 문화들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뭘 못했어요. 팔근대 시대의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실패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때 막 우리나라도 4.19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그 반문화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냥 그 반문화만 가지고 뭐 하냐고. 반대하면 뭐 하냐고요. 새로운 세상이 안 오고 거꾸로 반동적인 상황이 오는데 말이죠. 그지? 한국의 정치 상황도 비슷해요. 그 진머리신의 모델, 그 진머리신이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인 되기 전까지 그 조개 껍데기와 편지도 지금도 뒤덮여 있어요. 승소학이라는 거는 지질학이죠. 그 사체 하나를 바라보다 다른 사체를 바라보는 침묵들로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이거 침묵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지구의 예, 연대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옛날에 학문들이 이걸 정확하게 지구는 몇 년부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니까. 이런 아주 근대 대표적인 학문이죠. 근대적인 학문이죠. 네, 학문. 그래서 사체 하나를 오래전에 죽은 사체죠. 고생대의 사태 뭐 그런 거. 다른 사체 하나 뭐 알아보는 거죠. 사체라는 게뭐 조개 껍데기 보면 되잖아. 조개 껍데기 보면서 이게 고생대 거다, 뭐 중생대 거다 이게 파악하잖아요. 그런 걸로 그게 다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 잘 연구하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믿었던.
근대 전성기. 응? 마지막이지만 1960년대가 마지막이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시절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리고 그 이후 하루하루 이상한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아니어서 슬프지 않은 새들이 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상한 새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시절이고 바로 이 이상한 시절, 바로 이상한 시절을 제대로 파악하는 적 상상력의 힘을 다고 누가 어, 최상호 시인이 있는다고 여겨지고 실제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최상호 시인을 지지하려고 이런 걸 읽는지도 모르겠죠. 처음부터까지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를 최상호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숯부쟁이가 피어났다 죽어간다. 바람이 분다 죽어가고 있다. 바람이 불고 다시 햇살이 막다 죽어간다. 고양이가 죽은 개개비 새끼를 정성스레 핥는다. 오후 내내 죽어가고 있다. 오전 내내 그랬듯 죽어간다. 살구 나무에서 살구가 떨어진다. 터진 살구들이 사방천지다. 천지간에 죽은 눈알들이 나뒹군다.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가 모르겠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저 바람은 불어오고 노인들은 임대주택 화단 대추나무 아래 앉아 북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경비도 노인이고 근린수퍼 아들도 노인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정하고 느리다. 내가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죽지 않고 죽어가면서 살아간다. 15,143일째 나. 이번 생 전체가 꿈이라면 나는 15,142번째 꿈속에서 죽어가는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오늘 하루 내가 한 일은 죽어간다라는 문장을 하나 쓰고 반나절을 버티다 가고 있다라고 고쳐 쓰고는 결국 다시 죽어간다라고 되돌려 놓은 게 전부다. 어느 것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는 모르겠다. 왜 고쳐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체 내가 아는 게 있긴 있는가 모르겠다. 다만 죽어가고 있다. 어떤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완벽하다. 짐 모리슨의 묘지는 방패 모양의 표식으로 봉인되기 전까지 조개 껍데기들과 편지들로 뒤덮여 있었다. 충서학은 사체 하나를 바라보다 다른 사체 하나를 바라보는 침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상한 시절들이 계속되고 있다. 내가 아니어서 슬프지 않은 새들이 울고 있다.